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4년 9월 20일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속보가 뉴스를 통해 전해집니다. 강남 서초경찰서에서 지존파 조직원 전원을 소탕했다는 뉴스였어요. 아시다시피 지존파? 이 이름만 들어도 잔인한 조직폭력배, 연쇄살인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은 주범 김규환을 중심으로 6명의 조직원들이 부유층에 대한 증오를 명분 삼아서 5명을 연쇄 납치 살해한 잔혹한 사건입니다. 이게 1년 전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했는데 범인이 검거되면서 드디어 일단락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했고요. 즉각 범인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그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공개 수배된 37살의 온보현. 이미 폭력 전과 13범이에요. 경찰에겐 요주의 인물이었고요. 그런데요. 이 수배가 내려지고 단 일주일 만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보현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의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죠. 경찰서 문을 뻥 차고 팔자 걸음으로 당당히 가슴 피고 들어오더니 의기양양하게 소리칩니다. 형사님들 자수하러 왔습니다. 지존파랑 저랑 누가 더 대단한지 비교 좀 해보시죠.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야. 근데 경찰서에 와서도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자기 범죄를 막 자랑해요. 그것도 지존파를 꼭 집어서 비교 경쟁하는 듯 보이고요. 뭐라고 하냐면 형사님 걔네는 고작 6명이서 5명 죽였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서 2명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더 센 놈 아닌가요? 저요. 저 꼭 지존파랑 같은 깜빵에 넣어주세요. 와,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경찰들도 황당한 듯 그저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온보현이 자백한 범죄. 그러니까 경찰은 살인이 한 건인 줄 알았는데 2건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추가로 4건의 살인 미수까지 고백했죠. 경찰도 다 알지 못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팀이 꾸려졌고 조사가 들어가요. 이 기가 막힌 전말, 여기에 앞서서 먼저 이 온보현이 누구인지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서남리라는 곳은요. 희귀한 성씨인 온씨 집안이 대대손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온보현 역시 여기에서 5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그는 온순한 성격이었어요. 주변 어른들의 심부름도 곧잘 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가정 내 분위기는 좀 정반대였죠.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인데다가 술에 취하면 툭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외도까지 일삼고요. 온보현 역시 가정학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성격도 변했고 또 학업과도 멀어졌어요. 결국 그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중퇴를 하고 말았고 후에 학력이 미달되면서 군대도 면제됩니다. 그렇게 21살이 된 온보현은 택시 운전을 시작합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데이트 비용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서울과 전라북도를 오가면서 1년 정도 일하고 있던 중에 서울 쪽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잘렸죠. 이 일로 벌금형도 받았고 또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돼요. 한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24살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언, 폭행,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죠. 온보현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요. 결국 아버지와 다툰 후 내가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혈서를 남기고 집을 나옵니다. 이후 그가 향한 곳은 당시의 빈민가였던 서울 수유리 근처였어요. 사실상 그는 제대로 된 기술도 학력도 없었기 때문에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황자처럼 떠돌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중장비 회사에 취직도 했지만 이 또한 오래 버티진 못했고요. 이후에 버스 기사도 하고 공사장 막노동도 하고 10년간 여러 직업을 전전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직장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직접 장사를 좀 해봐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채소 가게를 열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고 경제적으로 더욱 궁핍해집니다. 그러던 중 1984년 8월 고향에 계시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때 온보연은 막 증오가 끓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 10년간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모든 가족들과 절연을 한 채 살아가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1994년 8월, 이때가 어머니의 10번째 기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그가 고향을 찾아와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딱 마주했는데 반가움보다는 그 억눌러 왔던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저 인간을 그냥 저렇게 살려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살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향에서 4일간 숙부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삽과 낫을 빌리게 돼요. 그리고 선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시신을 매장할 구덩이를 파게 되죠. 당시 이런 모습은 숙부를 포함한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다 목격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오랜만에 고향 와서 애가 벌초를 하는구나. 애 여전히 착하구나. 오히려 기특하게 여긴 거예요. 이후에 그는 흉기를 구입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철물점 돌아다니면서 망치, 시너, 테이프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 과정 속에서 문득 온보연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그냥 죽여버리는 건 너무 단순하잖아. 그 인간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어떤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아버지는 다시는 이 고향에 발붙이고 못 살겠지? 게다가 아들을 범죄자로 키웠다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와, 생각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보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더욱더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나이와 동일한 38명의 여성들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이 모든 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는데 그게 정말 황당하죠. 범행 방식을 고민하던 그는 과거 택시 운전을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서울 도심의 외곽에 있는 택시 회사 차고지 가면 그냥 키가 꽂힌 채 방치되어 있는 택시들이 많아요. 그거면 되겠네. 차를 쉽게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게다가 택시를 이용하면 따로 납치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손님들이 알아서 타니까. 그래서 온보연은 곧장 과거 자신에게 익숙했던 수유리로 갔고요. 한 차고지에서 스텔라 기종 택시를 훔쳤습니다. 여기서 또 미리 준비해둔 다른 회사 차량 번호판으로 바꿔서 위조해요. 그렇게 범죄 행각 서막이 열리게 된 거죠. 첫 번째 범행은 1994년 8월 28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위치가 어디였냐면 강동구 암사동 사거리였는데 한 여대생을 태우게 돼요. 학교에 가겠다라는 그 피해자의 의도와는 달리 갑자기 차는 그 반대 방향인 영동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온보연은 빠르게 차를 몰면서 인적이 드문 장소가 나올 때까지 그냥 냅다 달려요.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제발 살려달라 막 애원했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더니 서울을 벗어나서 이천 부근에 와서야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서 피해자 위협했고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차 문을 열기 위해 흉기를 잠깐 거둔 그 찰나에 피해자가 온보연의 손을 뿌리치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비명에 차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들 속도를 줄였죠. 온보연은 당황했습니다. 피해자를 쫓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거 나도 잡힐 수 있잖아. 그래서 첫 실패에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온보현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자, 이제 경찰의 추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택시 번호판을 위조해서 달았고요. 3일 뒤인 9월 1일 또 한 번 거리로 나섭니다. 도시가 고요해진 새벽 1시였어요.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43살의 여성 권 씨가 영업을 다 끝내고 귀갓길에 택시를 잡아 타게 됩니다. 그녀에게 다가온 택시가 하필 온보연이 운영하던 그 차량이었죠. 그는 승객을 태우자마자 이번에도 그녀가 이제 권 씨가 말한 목적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그냥 차를 몹니다. 이윽고 구리안산 고속도로 입구에서 차를 세웠고요. 권 씨를 끌어내 성폭행했죠. 그리고 잠시 그는 어떻게 그녀를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권 씨를 결박해요. 다시 차에 태웠고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갑자기 자신의 고향인 김제군 서남리로 향했죠. 왜냐하면 과거에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서 미리 파둔 구덩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묻으면 되겠다 싶어서 권 씨 결박해서 데려간 거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그 구덩이 옆에 그냥 팽개쳐 둔 후에 또 한 번 성폭행을 해요. 이어서 권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수표 총 1,200만 원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안매장하려던 순간 보니까 날이 밝고 있는 거예요. 지난밤 내내 범죄도 저지르고 또 이 먼 길을 운전하느라 온 씨에게 갑자기 한꺼번에 피곤이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 좀 쉴까? 어차피 여기는 인적이 드문 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묶어놓기만 하면 도망가지 못하리라 방심하게 되죠. 자긴 좀 가서 눈을 붙이겠다 생각했고 그 전에 권 씨의 입과 팔, 다리를 인근 나무에다가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놔요. 그리고 자기는 그곳을 떠납니다. 피해자 권 씨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녀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죠. 이 묶여있는 팔을 나무에 막 문지르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하니까 드디어 노끈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녀가 끈 다 풀고 몸에 있는 거 다 풀고 선산 아래로 막 전력 질주했어요. 다행히 아래에 공사장 인부들이 있었고요.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온보연은 선산에 가보니까 묶어둔 권 씨가 사라진 걸 파악해요. 아씨, 분명 경찰에 신고했겠지?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도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보연은 그냥 택시를 그대로 둔 채 이 산속에다가 몸을 숨기게 됩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막 들이닥쳤죠. 이때 경찰은 택시 발견해서 압수합니다. 거기가 이제 피해자가 있던 곳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산속에 숨어있던 온보연을 미처 찾아내지 못해요. 그렇게 한참 수색을 하다가 그들이 떠났고 온보연은 그때까지 숨죽여서 기다리다가 결국 다시 나와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를 붙잡아 타고 도주하게 되죠. 한편 경찰은 성폭행 및 납치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권 씨였고요. 범인이 보니까 막 택시 갈취하고 운전판도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택시회사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지난 5년간 수유리 일대에서 근무한 모든 택시기사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놓친 게 있습니다. 온보연은 사실 15년 전인 1979년에 택시 기사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동시에 경찰은요, 이 범행이 선산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이 지역에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피해자 권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제작했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르신, 이 몽타주 익숙한 사람 있습니까? 탐문수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아니 이거 저 아랫집 그 온보영 그 둘째 아들인디?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단번에 지목이 되면서 정체가 어렵지 않게 드러났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온보연이 도주를 했는데 만약 어디서 또 택시를 훔쳐서 번호판 위조하면 사실상 경찰의 추적이 너무나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예상대로 온보현 그대로 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택시 가져와서 번호판 위조하고 게다가 추가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와, 무서운 사람입니다. 9월 11일입니다.
온보연이 저녁쯤 돼서 서울 구로구 독산동 부근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1살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 엄씨를 차에 태우게 돼요. 차가 점점 한적한 곳으로 접어들자 그는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엄씨를 제압했고 강원도 횡성의 야산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번에 횡성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 원도 강탈합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계속 같은 범행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온보연의 머리에서 기괴한 발상이 떠올라요. 이거 여자 한 명 더 납치하면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즉시 피해자 엄씨를 나무에 묶어둔 채 그는 야산에서 내려갔죠. 그런데요, 그 사이 엄씨 무조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박을 풀고 그녀가 다행히 도망쳤어요. 자, 현재까지 피해자들 모두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9월 12일 저녁 9시예요. 이번에 온보연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 서초 포스코 빌딩 앞에서 26살의 회사원 허 씨를 태웁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어요. 한참을 태우고 가다가 또 같은 방식으로 흉기 꺼내서 위협했고 그 허 씨의 가방에서 카드와 핸드폰을 챙긴 후에 비밀번호도 알아냅니다. 그리고 곧장 엄 씨를 묶어놨던 강원도 횡성의 야산으로 향해요. 근데 엄 씨는 이미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온보연이 도착해보니 황당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자 그가 빠르게 계획을 수정해요. 우선 도망갔으니까 경찰이 또 추적을 해올 거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허 씨를 차에 다시 태웠고 이번엔 경기도 신갈 부근 야산으로 끌고 갑니다. 이번에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이 필사적인 반항을 하게 되면서 실패로 돌아가죠. 근데 이쯤 되니까 온보연의 분노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계속 지금 자기 피해자들 도망가고 있죠. 실패하고 있죠. 막 게다가 지금 성폭행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죠. 그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아요. 그는 허 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뿜어내듯 삽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죠. 결국 그녀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이어서 온보연의 범행은 계속됩니다. 그 미리 갈취한 카드 있었잖아요. 그걸 들고 은행으로 가요. 혹시라도 이때 직원이 나타나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허 씨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덧붙였대요. 그러니까 아주 허접하긴 한데 이렇게 위조를 한 거예요. 9월 13일 아침 9시에 풍납동에 있는 ATM기에 가서 61만 원을 인출했죠. 한편 허 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지난밤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즉각 그 시간대 CCTV를 분석했죠? 그랬더니 화면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대범하게 돈을 인출해가는 온보연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최근에 택시를 이용해서 연쇄적으로 납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걸 직감했고 몽타주와도 일치했고 그렇게 전국에 지명 수배가 내리게 된 거예요. 보면 3번의 실패와 1번의 살인. 이 정도 했으면 멈춰야 하는데 온보연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오히려 범행 속도가 더 빨라져요. 경찰의 추적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자기도 느꼈겠죠? 그러니까 9월 13일 바로 그날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에서 또 19살 회사원 여성 노 씨를 태우게 됩니다. 범행 수법 똑같아요. 고속도로 달리던 중에 칼로 위협해서 끌고 갔고 성폭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수가 있었어요. 이 노 씨의 반응이 이전 피해자들과 매우 다른 거예요. 그녀는 전혀 저항을 하지 않고 되려 차분하게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아저씨? 너무도 덤덤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보연이 오히려 흠칫 놀랐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의 어린 시절, 과거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걸 잠자코 들어주고 있던 노 씨가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온보연을 깊게 공감해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실 노 씨가 19살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고 홀로 동생들을 돌보면서 소녀 가장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직장도 다녀야 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죠. 자기도 이렇게 힘든 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범인 온보연이 순간 동정심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어떤 행동을 보인 줄 아세요? 야, 이거라도 가져가서 너 살림에 보태 하고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내줘요. 그날 새벽 온보연은 노 씨를 고덕동에 위치한 집 앞까지 잘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범행을 위해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마지막 피해자는 경기도 일산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24살의 교사 박 씨였습니다. 9월 14일 밤 9시였는데 가락동에서 그녀를 태웠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잠깐 차가 정차하는 틈에 흉기 꺼냈죠. 그런데 박 씨의 저항이 너무나 거센 거예요. 막 온보연 손 물고 몸 비틀고 차에서 탈출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온보연이 그녀를 제압하려다가 그만 자기의 손을 베고 말아요. 막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걸 본 순간 온보연도 광기가 폭발한 거예요. 이성 잃고 박 씨에게 수차례 칼로 공격을 했죠. 잠시 후 아무런 미동이 없자 박 씨가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는 다음으로 이 시신을 유괴하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 향한 곳은 경상도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금능군 아포면 대신리 경부고속도로였어요. 참 오늘 사건에서 한국의 지명이 많이 나오죠. 근데 막 동서남북 여기저기예요. 자, 근데 왜 여기에 갔냐? 당시 경부고속도로 그 한쪽에는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활주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온보연이 거기가 이제 평소에 사용되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활주로 입구 옆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는데 여전히 좀 지나가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고 트렁크 열어둡니다. 그리고 차가 마치 고장난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도로가 좀 한적해지니까 바로 피해자 시신을 차에서 꺼내서 3m 아래로 밀어버렸죠. 그렇게 시신 유기를 마친 온보연은 앞서 손 지금 베었잖아요. 그거를 치료도 해야 됐고 또 은신을 할 목적으로 서울 촌호동으로 와서 한 여관에서 13일간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 한 2주 되는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타겟으로 잡은 여성들이었는데 애초에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서 노린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 피해자가 막 반항하고 손 물고 거기에 자기도 다치고 이걸 떠올리면서 이거 쉽지 않네? 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또 저질러도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들었죠. 그러던 9월 20일입니다. 무심코 TV를 켰는데 지존파를 검거했습니다 라는 소식이 막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온보연은 또다시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범행, 내가 뭘 했고 어떻게 움직였고 이걸 하나하나 정리해요. 그러니까 일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지존파의 범죄와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는 조직원 6명이서 고작 5명 죽였네. 그런 지존파보다 나 혼자 2명 죽인 게 더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게다가 온보연은 알 수 없는 경쟁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대단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지존파보다 내가 더 큰 관심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7일 날 경찰서에 당당히 찾아가서 자수를 한 거고요. 와, 한국에 이런 범죄자가 있다는 게 정말 믿기 힘드네요. 당시 온보연이 경찰에 출두를 해서 자기가 이제 증거를 다 제출하게 되거든요. 범행 일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앞서 피해자 허 씨의 주민등록증, 그 외에 5개의 가짜 신분증, 자기가 철물점에서 사놓은 망치, 신어, 위조 택시 번호판까지 아주 지가 다 잘 챙겨왔어요. 더 황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나중에 현장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막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온보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신문 일면에 저 나오죠? 지존파 아니죠? 이걸 막 집요하게 물었다고 해요. 정말 생각의 방향이 너무 기괴한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 그는 강도살인 및 시체 유기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상고도 포기하면서 사형은 바로 확정되었죠. 그리고 1995년 11월 2일 온보현은 자신이 그토록 경쟁하던 지존파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다룬 범인 온보현, 참 국내 사건에서 유례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타인에 대한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사실 생각의 방향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범행을 하면서도 또 왜 그렇게 허술했는지, 계속된 실패를 하면서도 왜 그만두지 않았는지, 심지어 한 명의 피해자 노 씨는 어떻게 시계까지 풀어주고 그렇게 보냈는지, 이것만 보면 무슨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잖아요. 앞뒤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국내 범죄 심리학의 대상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분노가 단순히 아버지에게 온 게 아닐 수도 있고 애초에 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이 사건 이후에 택시 안전 문제를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이거 허술한 관리 아니냐, 위조 번호판이 무슨 말이냐 비난이 쏟아졌죠. 당시 정부는요, 과거 1962년부터 이 번호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끝을 이렇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번호판 봉인제를 시행했어요. 근데 그게 쉽게 다 위조가 되는 거예요. 손쉽게 해체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온보현의 범행 수법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이거 너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아집니다. 당연해요.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 혼자 택시 타는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택시 이용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는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 SBS 그알. 이게 1992년 3월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미제 사건과 또 사회 문제들을 다뤄왔죠. 이렇게 오랜 시간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 시청자들의 제보가 큽니다. 제작진도 누구보다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상식 수상소감에서도 감사 인사 대신에 제보자를 찾는다라고 관심을 촉구할 정도였죠. 그러던 지난 2019년 10월 그알팀에 한 통의 의미심장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양심 고백을 하고 싶다는 남성인데요. 그는 20년 전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해 털어놓았죠. 그냥 혼내주려고 오더를 줬는데 일이 그렇게 됐어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는 스스로를 살인교사범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정체는 당시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던 53세의 남성 김 씨. 그가 자백한 사건은 당시 미제로 남아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전말을 좀 말씀드리면 20년 전인 1999년 11월 5일 아침 제주시 삼도 이동 제주우체국 물류센터 앞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차량 내부와 또 도로에서 상당히 많은 혈흔이 발견됐어요. 그만큼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죠. 부검을 해보니까 팔과 가슴 등 총 6군데 예리한 흉기로 찔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 부검을 해보니까 흉골을 관통한 흉기가 심장을 찔렀더라고요. 여기서 이 흉골이라는 건 가슴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뼈도 뚫을 만큼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했다는 게 알려지죠.
근데 문제는 정확히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는 도무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일반적인 칼로는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낼 수 없다고 해요. 현장에는 흉기는 물론이고 범인에 대한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다만 경찰은 이게 잔혹한 공격이었으니 뭔가 원한에 의한 살인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신원을 파악해보니 피해자는 44살의 이승용 씨.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으로 검사 생활을 거쳐서 그 당시에 고향인 제주도에 와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호사라는 직업은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 중에서 누군가 그에게 원한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걸 바탕으로 주변 인물을 조사했어요. 근데 딱히 용의자가 나오지 않죠. 심지어 이 씨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미담만 줄줄이 등장하더라고요. 검사 시절에 생활고로 잡혀온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함께 울어줬고 또 변호사가 된 후에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무료 상담을 하던 그런 일화들까지 사람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이 변호사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자의 편에 섰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 그가 도대체 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걸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두고 제주 도내에서는 온갖 소문이 들끓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변이 청부살인을 당했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가 숨지기 1년 전인 1998년 제주도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어떤 후보의 비리를 폭로하고자 했다는 거죠. 당시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섰고 현상금 1,000만 원을 걸면서 모든 것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고요. 수사팀은 해체, 사건은 미제로 남고 말았죠. 그로부터 어느덧 15년이 흘러서 2014년 11월입니다. 15년,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로 남게 되죠. 그러다가 딱 2016년에 숨진 이승용 씨의 아들이 그알 제작진에게 이 사건 취재를 요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자료가 워낙 부족해서 취재가 중단됐고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2019년에 제발로 나타난 결정적 제보자. 심지어 목격자도 아니라 살인 교사범이다 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할 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확이죠.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SBS 이동원 PD가 즉각 캄보디아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제보자를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 그는 과거 자신이 제주도에 있는 유탁파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던 1999년 8월 9월 때쯤 당시 두목이었던 백 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좀 손을 봐라 라는 지시를 받았대요. 근데 그게 살인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었고 그저 혼 좀 내주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씨는 말단 조직원, 일명 갈매기라는 인물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했죠. 이때 둘은 이 변호사가 검도 유단자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주 날카로운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과도 형태의 칼인데 아주 얇고 예리하게 깎아서 만든 좀 특수한 흉기였죠. 근데 김 씨는 정작 그때 당시 범행은 내가 아니라 갈매기 혼자 저지른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칼로 허벅지 공격해 라고 지시만 했다는 거죠. 근데 사건 다음날 갈매기로부터 형님 일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사건 당일 새벽 3시쯤이었는데 이 갈매기란 사람이 술집에서 나오던 이변을 미행합니다. 그리고 으슥한 도로변에 가서 그를 공격했죠. 근데 이 변호사가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란 사람이 한두 번 공격해서는 부족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변호사의 상체를 마구 찌르게 됩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그가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 김 씨에 따르면 이 사건이 커지니까 갈매기는 잠적을 했고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데요. 또 그 시기가 공소시효 만료 딱 2달 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그 캄보디아 김 씨의 주장입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갈매기고 그는 죽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걸까요?
이미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이 의문에 김 씨는 내가 사실 그간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 라고 밝힙니다. 어쨌든 자기도 범죄에 가담했으니 더 늦기 전에 사과를 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과연 어디까지 이 김 씨 주장을 믿을 수 있냐는 거겠죠. 그알 제작진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사실 검증에 돌입했어요. 먼저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이들은 김 씨의 주장을 듣더니 이게 꽤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라고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상상만으로 아니면 들어서만으로 꾸며낼 수 없을 만큼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특히나 진술 중 가장 구체적이었던 건 바로 살해 흉기입니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작진이 그 그림을 토대로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칼을 특수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간의 신체와 비슷한 강도의 물체에 찔러봤더니 정확히 한 번만에 흉고를 꿰뚫을 수 있는 게 드러났죠. 이 흉기가 맞구나. 어느 정도 신빙성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제작진은요, 어딘가 좀 석연찮음을 느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이 김씨란 사람이 갈매기가 이렇게 찔렀고 저렇게 찔렀고 갈매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진술을 했는데, 정작 그 시간에 자기는 무엇을 했는지 좀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후 제작진은 그에게 범죄를 사주했다는 그 조직폭력배의 유탁파 두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두목 백 씨는 이미 2008년 사망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대신 유탁파의 현재 두목을 만나게 되죠. 덕분에 여기서 추가로 알게 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자, 김 씨가 과거 두목에게 사주를 받았다는 그 시기요. 그 시기에 두목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더라고요. 김 씨가 분명 두목과 식당에서 만나서 사주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살인을 저지른 갈매기라는 인물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실존 인물인 건 맞아요. 근데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다가 이랬다 하는데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확인됩니다. 물론 살인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 수는 있죠. 근데 하필 공소시효를 코앞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2달만 지나면 자기 죄가 없어지는데 목숨을 끊었다? 이게 어딘가 또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 제보자 김 씨가 과거 조직에서 마약과 도박 문제로 추방된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작진은 이 김 씨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방송 역시 그 사람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제작돼서 방영이 됐죠. 한편 제주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그 제작진으로부터 제보자 정보 받았고요. 2020년 6월 말에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수개월간 옛 수사 기록과 추가 증언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어요. 물론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된 사건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일념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띕니다. 이 김 씨라는 사람이 유독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더라고요. 근데 국내 형사소송법에는 국외도피 범죄자에 대해서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빙고! 이거예요. 경찰은 즉시 김 씨가 해외에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 그 기간들을 하나하나 더해갔죠. 자,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2014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게 확인되면서 2015년 12월 이후로 늘어나요. 그런데 이 공소시효, 지금 2015년 12월 그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5개월 전인 2015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살인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통과됐죠. 이 말인 즉슨 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도 이걸 적용받을 수 있어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는 말입니다. 경찰은 즉각 김 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입건했어요. 이제 처벌이 가능해진 거죠. 2021년 8월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김 씨를 검거한 뒤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떻게 나올까요? 공소시효 지나서 맘 놓고 있다가 잡힌 상황이잖아요. 경찰 조사에 들어가서 김 씨는 자신이 했던 인터뷰 전체를 부정합니다.
방송에서 내가 한 말은 다 지어낸 소설이래요. 그리고 사실 내가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다. 그건 다 거짓이다. 라는 거예요. 제보할 때만 해도 안심했던 거죠. 그리고 사건 내막을 좀 술술 말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김 씨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기소 내용은 이승용 씨 살인의 공범 그리고 그알 제작진 협박 혐의였어요. 이 협박 혐의도 참 찌질한데 자기한테 딱 방송을 보고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불리한 내용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진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협박을 한 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한국 간다. 네가 나를 2번 죽였으니까 내가 반은 갚아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2월 1심이 진행되는데 김 씨에게는 협박 혐의가 인정돼서 1년 6개월이라는 징역이 선고돼요. 자, 이건 협박 혐의입니다. 하지만 정작 살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무죄. 자, 재판부는 김 씨가 유력 용의자인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자백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찰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엎었죠. 그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됩니다. 물론 직접 피해자를 죽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가담했다는 건 인정했거든요. 김 씨가 인터뷰에서 경찰도 몰랐던 막 여러 사건의 정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이게 정황 증거로 인정된 거죠. 또한 재판부는 그가 분명 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았냐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죠. 그런데 항소심 선고 바로 다음 날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뒤집혀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그 1심 때와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어요. 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예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파기환송이라는 건 아예 다시 처음부터 증거 수집해서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거죠.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게 2년이 넘도록 엎치락 뒤치락 숨막히는 법정 다툼이 이뤄졌죠. 그리고 마침내 2023년 7월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무죄. 당시 재판부는 본인의 진술이라는 이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제 김 씨는요, 이승용 씨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지만 일사부재리라는 건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너무 허탈하죠. 유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김 씨는요, 분명 자기 입으로 내가 범행을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 손으로 범행 흉기를 그려 보이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행과 무관하다라는 판결은 많은 분들이 허탈해했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유가족에게 미안해서 자백을 한다던 김 씨.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은 후의 인터뷰에선 도리어 내가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했다라면서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의 범인부터 배우까지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국내에서 유명하긴 하지만 그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어요. 정말 막 고구마 먹은 듯이 꽉 속이 막힌 기분이죠. 미제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보 덕분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잊혀졌던 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과연 김 씨의 제보는 이 사건에서 어떤 열쇠를 쥐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